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은 내 남자가 아니라 정치 전문가 여성 네 분을 모시고 추석맞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민현주입니다. 네. 너무 짧으신 거 아니에요? 네, 기자 경력 27년 차 장윤선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의당 전 대표 이정미입니다.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갔다가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한 박성민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고요.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네, 정치인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분과 함께하게 될 텐데 사실 저도 약간 긴장도 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설레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기대가 큽니다. 오늘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제 민현주 전 의원님께서는 너무 성함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누구시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왜냐면 제가 제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앞에 타이틀이 붙으면 앞에 들으시고 잘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름을 먼저 말씀드렸고 이렇게 기회를 주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상당히 정치적이신데요. 저는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를 당협위원장 하면서 지난 20대 호떡공천의 주인공이었고요. 그리고 전 19대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뭐 기억하실 분들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호떡 공천이 갑자기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짧게 설명해드리면 이제 원래 공천이 되셨다가 이제 민경욱 전 의원과 이게 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 민경욱 전 의원이 공천이 되셨고 그런데 이제 본선에서는 안 되셨고 약간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인천 연수 같은 쪽이시잖아요.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정민 전 대표님하고 어떻게 서로 좀 알고 알게 당연히 아셨을 테지만 좀 뭐 이렇게 행사나 이런 걸 같이 가까운 친인척보다 자주 만나시는 거 자주 만나는 관계. 지난주 동네에서 지역 행사 때 계속 뵀고요. 그래요. 아니 근데 원래 이제 정치인분들이 명절 때면은 지역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 더 바빠지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쵸. 저 지난주부터 해서 지역 인사 다니고요. 지역 어르신들께도 인사 다니고 어제 재래시장 인사 다니고 오늘 아침에도 했고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인사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석 전날까지 인사 보통 마무리해요. 이제 그러고 나면 만보 찍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분들이 건강하신 이유가 하도 지역구를 돌아다니셔서라는 얘기가 있던데. 추석도 추석이지만 최근에 이 코로나 거리두기가 거의 이제 해제되다 보니까 3년 만에 동네에서 온갖 행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지역 축제부터 거예요.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도 오랜만에 또 동네 행사에 나오셔가지고 반갑게 인사 나누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박성민 전 비서님께서는 그 전에 이제 학생 신분으로 계시다가 이제 청와대에 계셨다가 또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시게 되니까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명절이? 근데 사실 당에서 이제 일을 하고 난 뒤부터는 계속 이제 명절이나 뭐 집에 주말에 갈 때나 정치 얘기가 끊이질 않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는 사실 집에 가면 정치 뉴스 안 틀어놓거든요. 그래요? 저는 뭐 예능이나 이런 거 틀어놓는데 이제 밥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데 그 민주당은 왜 그러는 거냐로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머니 댁에 가면 아무래도 저희 할머니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이게 손녀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치 얘기를 비판적으로 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근데 지금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제 명절을 앞두고는 이 밥상에 어떤 주제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첨예하게 집중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오늘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래서 이제 또 사실 명절이 되면 지금 대통령실 예전에 청와대에서도 이제 이 명절 선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뭐 국가유공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지금 정부에 기여하신 분들, 뭐 고마운 사람들 이렇게 리스트를 뽑는다고 하는데 청와대 계실 때 그 명단들이 비서관별로 좀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뭐 유공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업무에 이제 감사 인사를 표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문을 많이 구했었던 단체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유관 단체 또는 유관 기관 관계자분들께 드리기는 하고 그래서 그게 부탁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지인들에게? 근데 부탁을 받긴 하지만 네네. 또 이게 대통령 선물로 나가는 거는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거절을 하고요. 예. 대신에 이제 청와대 안에 매점이 있었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사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사비로 해서 충당을 하고 보통 예. 뭐 알아서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선물 목록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 전까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전통주를 하나 넣고 이 주변에 뭐 다른 것들을 채웠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 선물 세트가 뭐 전남 순천의 매실청, 뭐 강원도 원주의 서리태 이렇게 전국 각지에 이제 특산품들이 좀 모여 있다고 하는데 벌써 지금 이제 중고 시장에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즘 앱들이 잘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비싸게는 뭐 30만 원, 뭐 이렇게 싸게는 뭐 19만 원 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게 뭐 사업하시는 분이든 어쨌든 주변에 이게 좀 힘이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최근에 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극우 유튜버가 이제 추석 선물 수신자에 포함된 걸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또 됐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이 어떻게 추려지는 건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각 수석실별로 이렇게 숫자가 좀 분배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또 있고 그러니까 원래 매년 챙겼던 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선 배정되실 분들은 배정이 되고 그리고 각 비서관실별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 이런 분들은 챙겨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유관 업무 관계자들을 포함시켜서 명단을 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 극우 유튜버 분이 어떻게 받게 된 건지 굉장히 의아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숫자가 사실 어느 선물이나 그렇듯이 수석실별로 충분하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엄청 고민하면서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유롭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분까지 받게 된 건지 좀 의아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느 비서관에서 명단에 포함시켰는지도 솔직히 저는 궁금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님께서는? 여사님 추천 아닌가요? 아니, 첫 질문에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 장 기자님 이렇게 훅 들어가시면 저희가 너무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왜냐하면 보수 유튜버 누나의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온 거냐에 대해서도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추측은 좀 뭐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실 뭐 어르신들은 동네 경찰서장한테 오는 것도 되게 그 고마운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이 오면 엄청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는데 이걸 그냥 바로 뭐 중고시장에 내놓는다 이런 거면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것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지지율하고 연동된다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귀하고 좋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이건 중고시장에 내다 팔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픈 거죠. 아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구 활동들을 다 하고 계신 정치인들이시니까 저는 되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명절 밥상에 어떤 이슈가 올라가느냐를 정치권이 되게 예민한 건 알겠는데 그걸 좀 실감을 하십니까? 어떤 이슈에 따라서 지지율이 뭐 변동이 있다든지 악재든 호재든 어쨌든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당 이제 수뇌부에서는 그걸 좀 체감을 하세요? 그럼요. 주민들 만나는 자리가 이제 많아졌잖아요. 네네네. 사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는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뭐 핵심 당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이 한쪽에 치우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많이 이제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네네. 같이 축제도 하고 만나고 어제 저 같은 경우 재래시장 다니면서 직접 상인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 네네네. 아픈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잘해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더 응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냉담한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야당이 잘못하는 것보다 여당이 잘못하거나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훨씬 더 주민들한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그런 갈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굳이 그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 좀 잘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네 분께 질문을 준비를 하나 해봤습니다. 이게 이번 추석 밥상에는 어떤 화두가 오를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보기를 좀 드릴게요. 네, 그냥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번호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2번 이준석 전 대표와 소위 말하는 윤핵관, 3번 이재명 대표, 4번 김건희 여사, 5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 6번 문재인 전 대통령 중에서 어떤 이슈가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정미 전 대표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저는 실제로 회자되는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라든가 그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는 많이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1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동네에 나가 보면은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 공포 수준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너무 오르고 장사는 굉장히 어렵고 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정치가 다 실종됐다. 우리 삶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인지 아무도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보이는 정치인이 이준석 전 대표 하나만 보여. 근데 그게 보여서 좋은 게 아니라 도대체 저 동네는 계속 왜 저러고 있는 건지 이해도 할 수 없는 일들로 계속 싸움을 하는데 그게 국민들 삶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자신들 내부의 권력투쟁 이런 것에만 다 골몰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게 나올 어떤 가망성 같은 게 거의 안 보이다 보니까 이 공포심 같은 거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상태에 지금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정미 전 대표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역시 그렇죠. 추석밥상에 대통령 도대체 어떻게 할 거래 이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성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1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네. 근데 이 지금 주신 보기 중에 제가 봤을 때 1번 윤석열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4번 김건희 여사로 갈 거고 4번 김건희 여사로 간 다음에 그 이준석 있잖아로 시작해서 2번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4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갈 그렇죠. 것이다. 네.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이 100% 될 거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정치 내밀한 이슈는 좀 챙기기 힘들더라도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보나 뭐 대통령실 발로 뭔가 나오는 거는 솔직히 챙겨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아니면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내부의 이런 권력투쟁 이런 거는 사실 고관여층인 저희는 하나씩 다 따라가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분들께서는 아마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를 가장 많이 보셨을 거고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에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되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예. 뭐 그 얘기 순서대로 뭐 하나하나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비슷합니다. 박 비서관님 비슷한데 뭐 김혜경 여사까지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부부 대전. 양쪽 집의 부부들이 도대체 지금 뭐 기소되고 특검하고 뭐 지금 국정조사 하자고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정신이 없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이 막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막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가처분에 가서 몇 번째 인용이 비대위인지 될지 기각이 될 아니 비대위가 또 바뀌었어?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몇 차 비대위야?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조금 이따 정진석 위원장 예컨대 14일 날 심리에서 인용되면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상황 하나 있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이제 그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들 뭐 기소도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 시작인데 이제 어제 이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사가 이제 시작되는 신호탄이 오른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더 수사 속도는 가속화되겠죠. 앞서 이정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치권이 막 정쟁을 하느라고 민생에 관심을 둘 지금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력이 물론, 없군요. 여력이.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나는 대통령께서 내가 지금 뭐 민생이 너무 급해가지고 기사를 꼼꼼히 볼 시간이 없어서 다른 정치인이 말하는 걸 난 들을 시간이 없고 막 이렇게 민생을 강조하지만 과연 그 말에 진심이 있나? 실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돌아서 가만히 있어 막 휴대폰으로 막 연락해서 당무에 막 결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국민들을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당한 정치 불신 있고 추석 밥상에는 이 정치 불신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그 사람 왜 그런 거야 뭐 이런 줄줄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여성들은 김건희 여사 그 장신구 문제, 그 다음에 화려한 드레스 코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떡 삐지면서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6천만 원이면 네. 보통 월급쟁이들 1년 연봉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 것이건 빌렸건 간에 그거를 목에다가 그렇게 꼭 둘러야 하나. 사실 많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박탈감 같은 걸 느끼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뭐 소유자가 누구인가의 논쟁보다 정말 그 대통령 영부인이 이렇게 서민들과 공감하는 어떤 그런 정치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주변에서 그 김건희 여사 그 장신구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네. 오히려 주변 청년들은 솔직히 큰 반응은 없었고요. 오히려 그것이 뭔가 이슈화가 되는 것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보석의 값어치가 얼마냐 이런 걸 떠나서 정치권 뉴스로 나오는 게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 뭐 장신구 이렇다는 게 좀 별로 이렇게 호감으로 안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해서 터지니까 뭐 장신구 말고도 여러 뭐 지금 혐의점들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영부인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는 너무 개인적인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저는 좀 더 강하게 있을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가장 조금 젊은 유권자층과는 가까우실 테니까 그 국민대회 그러면은 논문 표절 조사 결과 나왔을 때 주변 반응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이 되냐 하죠. 아니 논문 쓸 때 우리는 다 이제 피땀 흘려서 쓰는데 그 표절률 그런 거는 솔직히 객관적인 수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뭐 유지, 뭐 멤버 유지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표절률이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도 국민대에서 그렇게 뭐 미룬다는 것 자체는 결과를 발표하는 걸 미룬다는 것 자체를 보면서 어쨌든 이게 대통령 부인이니까 솔직히 네네. 눈치 보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 뭔가 시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솔직히 안 하게 되고요. 아 그래요. 예. 민 의원님이 너무 과묵해지셨어요. 아니 이제 민 전 의원님께 네. 좀 여쭤보려고요. 민 전 의원께서는 그러면은 이번에 그 추석 밥상의 주제 어떤 게 좀 이게 가장 정치 많을 성향 거라고 따라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가장 많은 이슈가 될 거고요. 그다음엔 저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예, 그리고 정치에 좀 관심이 좀 덜한 분들은 아까 이정미 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 문제가 걱정되니까 도돌이표로 다시 대통령에게 다시 회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대통령이 일하는 게 언론에도 많이 나가고 국민에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네. 네. 집권 초반에 이 집권 여당 내 갈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대통령실과 정부가 하는 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뭔가는 계속 기재부에서도 일을 하고 뭔가 계속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받고 있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 전달이 안 되고 뭐 당연히 국회에서만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과가 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뭐 169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돋보이기 위해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야 그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든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 하나랑 네. 근데 최근에 흰남노 관련돼서 대응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 전에도 사실은 그 장마 왔을 때도 네네네. 대통령실의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 많았었잖아요. 왜 저렇게 보좌를 저렇게밖에 못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체계를 잡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사실은 언급이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금 뭐 정치적 탄압이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미 대선 때부터 있었던 이슈들을 지금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라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뭐 김건희 특검 뭐 이러고 다 걸고 넘어져도 그리고 좀 이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기소가 된 거죠. 네, 예.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 또한 밥상머리에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일단은 아까 지금 얘기해 주신 그렇다 보니까 좀 대통령실에서 거의 그 인적 쇄신을 할 때 공보 라인 강화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도 약간 같은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 이제 공보 라인 강화가 어떻게 보면 인적 쇄신, 그러니까 교체할 때, 인사 교체할 때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 같아요. 공보 라인. 그래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왜 다른 정책은 그런 문제 없냐, 왜 거기는 안 바꾸고 공보 라인만 바꾸냐 이제 그러는데 네. 그게 뭐 홍보만 잘하면 된다 그 뜻이라기보다는 가장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라인이 홍보 라인이고, 그다음에 정책은 사실은 대통령의 그 정책 방향과 맞는 분들, 그 전문가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금 저는 수석급의 교체가 안 되고 있다고 이제 말들이 나오지만 수석은 정말 그야말로 무게감이 있어서 분명히 이 사람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괜히 섣부르게 교체했다가 또 이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보다는 좀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게 낫다고 보고, 다만 실무진들은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풀들이 있어요. 네. 대선 때 일했던 분들도 있고 당의 분들도 그 풀 중에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 인싸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큰 질문 하나 드리고 아까 이제 앞서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네 분의 의견을 좀 청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석 지나면은 그러면 다시 좀 국정 운영 동력이 회복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스 올로로 대답해 주십시오. No. 아니 제가 아까 그 민희연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네. 약간 지금 국민의힘이 해법을 잘못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와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청와대 비서진들의 어떤 교체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소위 집권 여당 내에서 질서가 다시 수립이 돼야 되는데 뭐 윤핵관 내부에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권력투쟁처럼 비춰지지만 네. 결국 이 싸움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그 갈등의 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윤 대통령께서 이거는 당의 일이니까 그거는 당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밑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서 이 갈등이기 때문에 이것의 정점에 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자기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네. 뭐 밑으로는 다 당을 그렇게 조정해 가면서 대통령의 어떤 복심이 전달되는 어떤 그런 경로를 다 취하고 있으면서 당적 문제에 대외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 도돌이표가 끝나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할까요? 그럼 일단 이 주제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일단 예스 갑자기 올로만 빨리 당황하지 듣고 이 얘기부터 하시죠. 그러면 국민의힘 비대위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박서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질문이 그러면 국정 이제 동력 회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추석 이후에. 국정 동력 회복이요?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처음에는 제 야당이니까 참 대차게 잘 말아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네. 근데 사실 나중에는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부의 체계가 너무 안 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아무튼 뭐 지금 눈빛이 빨리 말씀하라는 아니. 눈빛이셔서 저는 그냥 지금 대통령이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때 뭘 해야겠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찾기가 힘들 거라고 봐서 그 다음 문제는 대통령이 알아서 맡길 일과 직접 챙겨야 할 일을 반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청개구리처럼. 그러니까 이게 직접 챙겨야 될 일은 사실 이제 정책이나 국가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장관들한테 뭐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겨둘 게 아니라 직접 챙겨야 되는 일이 저는 국정이라고 생각하고, 당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 내부 일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좀 알아서 해라라고 좀 거리 유지를 사실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당무는 직접 챙기고 정책은 알아서 해라라고 냅두니까 이게 지금 계속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문제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 본질을 깨달으실 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 일단 예스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기대를 좀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네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이 논란이, 이 혼란이 안정돼야 된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국정 동력을 실어줄 수 있죠. 지금 안 그래도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아닌데 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사실 힘을 못 받는데요. 대통령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대통령이 이제 손잡자라고 한들 이준석 대표가 손잡겠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억울하다 이런 면도 저도 사실 윤리위 절차상의 문제에서는 문제점 많이 지적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 대표로서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네. 하는 거. 그리고 사실 이번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인용이 될 수도 있다 아니다라고 지금 사실 상반되는 의견들이 주어지고 있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은 정치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싸우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정치인 이준석으로 남기 위해서는 본인의 정치 생명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계속 이것이 도돌이표로 돌아간다면 정치인 이준석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계속 정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당내 분란이 정리가 되면서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순위는 전 정해졌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미스, 실수 네.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되죠. 5세 입학 네, 얘기하는 제가 거죠?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런 문제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당내 혼란만 빨리 정리가 돼서 그러면 국정 동력에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장윤성 기자님까지 듣고. 그동안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 공정, 상식, 자유, 뭐 담대한 제안 뭐 이런 워딩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상당히 공허하다. 왜냐하면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만 허락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자유의 의미가 뭔가에 대한 논쟁이 좀 붙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담대한 제안 얘기하면서 뭐 이산가족 상봉을 갑자기 제안을 하셨어요. 어제 권영세 장관께서. 그런데 사실 미리 준비해서 추석 때 만나야 되는데 추석 앞두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걸 보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냥 막 던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작 정부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필요한 교류 협력 예산을 또 10% 깎았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과 말과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점점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인의 말은 책임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 말하면 말한 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난 100여일 기간 동안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 추석 민심 이후에 추석 명절 이후에 뭔가 새로운 전환을 통해서 정부도 새로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새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준비되지 않은 아마추어리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 뭐 또 그런 것에 걸맞는 완전한 어떤 새로움 이런 걸 또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보이지가 않고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권력을 빼앗긴 상태에서 절치부심 칼을 갈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집권을 딱 하고 나서 너무 이 정권을 운영해 나갈 준비를 너무 안 한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뭐가 체계도 없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너무 혼란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5년 동안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칼을 안 갈았구나. 그냥 한마디로 이제 민주당 심판론에 기대어서 그냥 이렇게 정권이 넘어오다 보니까 뭔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내부의 지금 현역 의원들 중심이죠.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의 영향이 크니까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그 동력이나 힘은 역량은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 준비가 안 돼 있었나 봐 부족해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에 있는 그 소중한 자원들을 좀 골고루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다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도부 중심으로 이제 뭐 지도부가 계속 지금 바뀌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좀 진행하는 저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니까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 전당대회도 할 거고 이제 비대위 세워지고 전당대회 하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제대로 된 지도부가 이제 형성되는 건데 그 지도부가 들어왔을 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역 의원 풀을 제대로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밖에서도 보이는데 왜 안에서 안 보일까? 저는 못 보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역량 있는 인재를 최고의 인재를 쓰셔라. 국민의힘 내부엔 충분히 인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뭐 인재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예. 아니 지금 민 의원님 하신 말씀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 같아가지고 대통령님과 윤핵관 분들께 뭐 일단은 그러니까 새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호칭이 대표였다가 전 대표였다가 가처분이 되고 나서 다시 대표가 됐다가 다시 비대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전 대표가 또 됐는데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만약에 또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다시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당분간 대표로 부르려고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 대표가 또 된 게 맞습니다. 네, 공식적인 네, 명칭은. 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뭐 의총회에서 추인하면서 누구는 뭐 박수를 쳤네 안 쳤네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이준석 전 대표 간에도 상당히 좀 오가는 말의 수위가 좀 범상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내 인사로서.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말이 오가는 말들이 좋은 말일 수가 없죠. 물론 지난번에 그렇겠죠. 지방선거 끝나고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 정진석 대표가 비판을 했고 거기에 뭐 육모방망이 뭐 별말이 다 나왔었으니까요. 전 이거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본인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비대위가 당을 뭐 혁신하거나 새롭게 뭔가를 막 바꿔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을 하는 비대위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하고 당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는 비대위원들을 잘 꾸려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데만 전념하지 이준석 전 대표나 다른 이런 정치적인 논란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뭔가를 이제 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정진석 비대위도 사실은 가처분 결과를 봐야 돼요. 그렇죠. 14일 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만일에 이제 기각이 되게 되면 계속 가는 거니까요. 다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박수부대 이 얘기는 저도 좀 아쉬운데 제가 듣기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수별로 다 만났다 그래요. 네네네. 만나서 의견 중지를 모았고 그래서 다 됐으니까 그냥 우리 좋게 통과하자, 추대해서 통과하자라고 갔는데 이제 몇 분이 반대를 한 거죠. 네네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수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그냥 간 건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보기에 투표했어도 통과되는 거였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분들 의견 받아서 그냥 투표 결제하고 한두 시간 좀 늦어지더라도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하는 분들도 그렇게 과장해서 무슨 뭐 이게 지금 사회주의냐 박수부대로 뭐 북한이냐 이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국회의장은 탈당을 해야 되지만 국회 부의장은 탈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직을 맡는 거에 대해서 썩 모양새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아주 그렇게 보시는 분 고개를 너무 끄덕이셔가지고 이종훈 전 대표님이 느껴질 정도로 저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왜 어떤 면에서 좀 그게 부적절하다고? 의장단이라고 하는 네. 것은 300명 국회의원 전체를 대표하고 이끌어가시는 그 지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뭐 당원 그것에 대한 어떤 불법이니 어떤 그런 규정이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당을 대표하시는 분, 특정 정당의 대표자가 300명 국회의원의 대표단에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300명 전체를 대표하기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쥐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의장은 탈당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부의장은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상식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의장 단위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그런 고려 없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너무 지금 정신이 없고 바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고려할 틈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차분히 지켜보면 상식선에서 걸맞지 않는 지위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기자님은 최근 어떻게? 네, 그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인물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누구도 맞고 싶어하지 않고 그리고 맞는다 해서 이거 그 다음에 또 부결되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야? 이런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실제로 당 내부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재선들은 잘 모르겠는데 중진들은 이제 전화해서 여쭤보면 지금 창피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아, 취재하려고 직접 통화를 하시면 전화하면 그러면 이제 같이 한숨 쉬면서 그러니까요 어떡하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산을 빨리 넘고 정리가 돼야 그 다음으로 뭘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가 물러설 생각이 1도 없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 비대위 선임해서 비대위원들 선임하면 그러면 또 가처분 건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이제 어쨌든 지금 비대위를 세워서 빨리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거리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럴 상황이 아니고 지금 사고 상황인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러려면 내년 1월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년 1월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빨리 올해 안에 어떻게든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 뽑고 당 내부를 정상화해서 예산 그다음에 입법 이런 거 빨리빨리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그거 아닌데요. 아니거든요. 계속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사실 이런 이슈는 한국 정당 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처음이에요.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처음에는 좀 오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큰 문제 아니고 이렇게 성상납이라는 큰 이슈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징계를 받은 건 사유는 그건 아니고 이제 다른 사유이지만 증거인멸교사 이건 사유지만 어찌됐든 그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그런 이슈가 터지기 전에 그만두는데 뭐 그런 경우는 아닌 상황인 것이잖아요. 법률적으로 끝까지 다투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나름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는 젊은 정치인들을 취재를 해보면 또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커요, 염원이.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바꾸지 않는다면 중도와 결합해서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갈 수 없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언제까지 영남 지역정당을 할 거냐. 실제로 지금 영남 지역정당에 머무르고 있고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30%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수도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두 문제가 지금 함께 착종돼서 중첩돼서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난공불락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저희가 지금 이제 6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이렇게 저도 지금 빨리 갈 줄은 몰랐는데 네 분 다 말씀을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박성민 전 비서관 나오셨으니까 민주당 얘기도 잠깐은 좀 하고 가죠. 아까 이제 또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결국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백현동 부지 관련된 거였고요.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이제 국토부가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해서 용도를 변경해 준 거다. 라는 게 그리고 이제 또 성남시장 시절에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몰랐다고 한 것도 변호사 때부터 뭐 알고 있었던 걸로 검찰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 대선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니까 올 것이 왔다 뭐 이런 느낌이십니까?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확실한 거는 검찰의 잣대가 그러니까 검찰이 휘두르고 있는 이 칼이 확실히 야당에게는 날카롭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굉장히 무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는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출석 요구로 그쵸.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응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응하는 것이 모양새는 좋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조금 더 정의로운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시점을 논하기 이전에 사실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뭐 주가 조작에 뭐 가담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라든지 논문 문제라든지 아니면 허위 경력을 표기했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 발언들 는 사실 주관적인 영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 사실이라 생각하거든요. 허위 경력도 회사가 언제 설립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직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는 문제고 논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주가 조작 역시도 여러 사실적 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지금 이런 이재명 대표의 출석 요구를 한 사안 그리고 이것을 기소한 사안은 사실 허위사실 공표라는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있지만서도 이것은 좀 주관적인 영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된 것이 맞느냐라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점과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저는 기소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문재인 정부 때 얘기 많이 수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기소 못했고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통과됐고 민주당이 뭐 앞장서서 나서서 그걸 도와줬으니까 디펜스 했으니까요. 근데 이재명 물론 새로 나온 뭐 문제거리가 있다면 의혹거리가 있다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겠죠.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 조사나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검을 걸고 나오는 건데 전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이거는 그냥 아까 주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관적이라고 하기에는 그 허위 사실이나 그 과장된 것이 너무 영향력이 커요. 부정적인 뭐냐면 시행사가 3천억의 이익을 본 상황이에요.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용지를 4단계 상향 조정을 해서요. 그거를 뭐 국토부에서 강제로 압박했다, 거의 협박했다라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관련된 공문을 지금 나오는 거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엊그저께 인터뷰에서 현직 장관으로 나와서 지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없다고. 이거는 단순히 대선 때 자신의 정책이나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살짝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양념을 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건 허위 사실이고 이거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장직이죠. 성남시 시장직을 이용한 것이다. 특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뭐 후보였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임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정민 전 대표 의견까지만 좀 들어보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대선 전에 다 끝나고 지금은 정말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협치를 해야 될 때인데 아직까지도 정치를 사법부 안에 가두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추석 밥상머리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김건희 특검까지 같이 올려놓은 어떤 정치적 게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민주당이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역량들 이런 걸 보여줄 수는 없을까?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끝도 없는데 죄송해요. 제가 내일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방송에 또 각자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주제를 하나씩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정해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들 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회, 상회, 통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추석 특집입니다. 어제와 오늘 여성 정치 전문가 4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다시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전 대표 이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민현주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뭐 아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정치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세 분의 정치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합니다. 여성 정치인들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난 정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야지 이런 꿈을 이렇게 갖기가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네. 저도 굉장히 우연하게 2002년도에 그 당시 지방선거에 1인 2표제가 처음 도입이 되고 네. 여성 정치인들에게 기회가 좀 많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고위 여성 당직자도 좀 필요하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우연찮게 여성이 필요하다니까 가야지 갔다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노회찬 대표님께서 네네네. 출마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코가 꼈죠. 결론은 코가 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학창 대학 시절 때도 노동운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할 거라고는 그 30대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요? 뭐 요즘은 굉장히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불신, 혐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왜 해 하고 그런 생각이 많았다가 근데 막상 이제 정치판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본래 뜻은 다 같은데 네. 최종적으로 제도와 입법으로 이게 결재되지 않으면 사회가 변화되기는 어렵다. 네네. 그 지점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래요. 민수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교 교수거든요. 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19대 비례대표제 2012년도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이던데 여성 전문가들을 전격적으로 영입하겠다 그러면서 공천 발표 나기 한 4일 전, 5일 전쯤에 당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사실 이때까지는 이렇게 빨리 급하게 연락받았다는 얘기 안 하고 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밝힐 수 있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격적으로 당에서 연락을 받고 한번 여성들이 여성 노동 내지는 뭐 일가족 양립, 가족 문제 이런 데 관심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반대도 많았고요. 가족들은 반대 많았고요. 무슨 정치를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런 가족도 있었고요. 위험하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이정미 전 의원님 말씀처럼 왜 욕먹는 자리 가냐고. 그리고 사실 당선될지도 몰랐어요. 그때 2012년도 총선이 새누리당에게 굉장히 불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19번 받고 이제 비례대표의 공약 개발하는 팀에 들어가서 했다가 25번까지 당선되는 그때 총선에서 결과가 좋아서 제가 비례대표로 들어왔죠. 박성민 전 비서관은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아직 학생이시니까 또 대학생 신분이시기도 하니까 뭐 정당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또 청와대 쪽으로 가게 되신 그런 계기가 있다면 뭐 사실 자리를 가는 거는 제 선택이나 제 노력은 뭐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청와대 비서관 가고 싶다 한다고 갈 수 있는 자리나 물론 그렇죠. 뭐 최고위원도 다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뭐 저는 좋은 기회를 우연하게 얻었던 건데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냐 또는 뭐 당에서 어떻게 활동하게 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정치를 하겠다라고 결심한 건 제가 사실 고3 때 세월호 사고를 겪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겨울에는 이제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제 그리고 또는 제 주변 친구들 다 참여했던 시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히 정치사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안에 겪고 나니까 좀 인생을 보는 관점 같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냥 이제 취업 준비를 좀 빨리 시작하고 싶었고, 빨리 취직하고 싶었고, 그냥 빨리 집을 사고 싶고, 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 이런 생각이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호 사고 때는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력했고 촛불 집회를 겪고 나서는 탄핵이 국민의 손에 의해서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리고 뭔가 정치를 정말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는 좋은 정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나만 생각하는 삶을 좀 이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 봉사활동을 1년 정도 외국으로 다녀왔어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당원 가입을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요즘은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 가입을 했고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역위원회에서 그 선거구마다 각 지역위원회 같은 게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당협위원회라고 하던데 그래서 거기서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좀 했었고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민주당에서 청년 대변인 공개 오디션을 중앙당에서 해서 거기 제가 해서 선발이 됐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렇게 오디션을 보고 대변인으로 선발이 돼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최고위원의 길도 열리고 그 다음에 비서관의 길도 열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좀 큰 사건들이 좀 방향을 정하시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 장 기자님도 왜 기자가 되셨어요를 여쭤보려다가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정말 뭐 정치 전문가시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재를 워낙 오랫동안 많은 정치인들을 해 오셨을 때 제일 조금 좋은 인터뷰를 해줬던 정치인과 가장 좀 까다롭고 잘 대해주지 않았던 정치인이 있다면 어떤 분들 꼽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정치인은 다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만나본 정치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기자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갑자기 세 분 말씀하시니까 옛날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나오는데 민현주 의원님도 대변인이셨고요. 이정미 의원도 대변인이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저는 대변인 시절에 처음 뵀어요. 제가 국회의원 배지 달는 첫날 장윤선 기자하고 첫 번째 인터뷰를 그래요? 네. 제가 첫 인터뷰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친절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여야 가리지 않고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두 분은 굉장히 나이스한 분이셨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빨리 광고를 듣고요. 오늘 저희가 네 분께 주제를 하나씩 좀 정해달라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얘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입니다. 네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주제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이게 또 나름 다 연결고리들이 또 생기게 주제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추석 특집 정치인싸 네 분께 좀 묻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박성민 전 비서관께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보호 종료 아동, 그러니까 요즘은 명칭이 바뀌어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불리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의 청년이 숨진 채 발견이 됐었고 그리고 잇따라서 또 광주에서 또 똑같이 보육원 출신인 대학 신입생인 여성분이 또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죠. 둘 다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슴 아픈 사고였고 그것을 보면서 사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정치가 사실 요즘 뭔가 내부 권력 암투로 이렇게 좀 오명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정치가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살펴야 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청년들을 좀 주목해서 바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보호 시설에서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 이제 나가면서 일정 금액을 주긴 하는데. 그게 580만 원이었던가요? 지자체마다 다 다르죠. 500에서 한 1,500까지 정도 되는데 제가 사실 이 보호 종료 아동들하고 여러 차례 좀 만남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돌봄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그쪽 분들을 만날 때 몇 가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들을 너무 불행한 존재로 규정하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중요하죠. 이제 맞아요. 보호 종료 아동들 최근 통계 2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해봤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20, 30대 청년들 대부분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히 이들은 불행한 존재야라고 네. 규정받는 거 굉장히 싫다. 두 번째는 18세 이후에 이제 자립하는 과정에 정부가 마치 돈을 얼마를 줄 것이냐. 그러니까 수치와 어떤 재정 문제로 자기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어른 한 명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이 현금 복지 체계가 이 관계 복지로 어떻게 전환돼야 되는가를 굉장히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네. 분들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는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그 안을 한번 내셨을 때 공개적으로 좀 입장을 하기로 했는데 18세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니까 24세까지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늘려줬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시설복지라고 하는 것 안에 뭔가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이들을 한 명의 어떤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된 주체로서 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시설복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역량을 높여주고 관계복지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보호종료 아동의 문제를 통해서 현재까지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복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수준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상당한 좀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는 그 제도가 포함돼서 이제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지원 종합 정책을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복지부랑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또 고민을 해서 내놨었는데, 사실 그 만 24세는 일단 모두에게 다 의무사항으로 해당이 됐던 것은 아니고 그것이 아무래도 만 18세가 되면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이 너무 좀 그 친구들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든 일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본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좀 넓혀줬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대표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게 현금이나 뭐 이번에도 이 친구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배경이 알려지면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의 액수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700만 원, 그러니까 원래는 500이었는데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향을 한 지자체들이 있어서 700에서 뭐 800 이 정도 되는 수준으로 사실 돈을 쥐어주고 자립하라 하면 누가 자립할 수 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사실 이 자립정착금의 액수를 보기 이전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 관계에서의 단절 이런 부분들에서 느끼는 고립감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자립 전담 기관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의 사례 관리라든지 뭐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기관을 전국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2개 정도 남았다고 알고 있고요. 연말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인력이,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그 전담 요원들의 인력이 좀 불충분하다라는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과 이 청년들 간의 유대감이 얼마나 생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약간 설문조사 하듯이 그렇게 데이터만 가져가면 뭐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믿고 뭐 뭔가를 털어놓을 수 있겠냐, 그렇죠. 이런 비판도 있어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복지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이 인간의 삶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물론 이렇게 너무 그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막 이게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이런 어려우니까 아마 그렇게 이 금전적인 걸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지원 기관 같은 거 없는 것보단 낫죠.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관을 설립을 하는데 현실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적은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뭐 자동화가 되고 있고 일자리가 뭐 이제 없어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아까 얘기한 고립감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사회가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있다라는 마음 속에서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의 뭐 일자리면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전환 같은 것이 함께 따라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 이야기로 보호 종료 아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평소에 다루는 정치권 이슈, 어제 같은 이야기들을 주로 이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뭐 권력 다툼이라든지 이 정치인에 대한 가십 같은 걸 좀 많이 다루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명절에는 이런 화두로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다루지 않은 주제들을 좀 부탁을 드렸고요. 예. 재미가 있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서로 싸우는 얘기는 되게 재밌기는 한데 사실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치 얘기가 재밌기가 쉽지 않아서. 가처분 얘기보다는 가슴 뭉클해요. 양두구육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보호 종료 아동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와닿았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장윤성 기자님이 저희에게 주신 주제와도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혐오와 차별, 연대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고 하셨는데 왜 이 주제 뭐 어떤 것 때문에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을까요? 제가 작가님께 이걸 보냈더니 너무 벙벙한 그러니까 워낙 너무 좋은 크다. 이야기인데 약간 손에 안 잡힐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이런 단어들은.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막 열심히 기자 생활하다가 한 3년 정도 외국에 살다가 귀국을 한 지 얼마 안 된 올해 이제 올 초에 들어왔는데요. 근데 저는 제가 나갈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3년 후에 한국에 돌아오면 굉장히 많은 변화 개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앞서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은 기대가 생겼잖아요. 우리 사회에 뭔가 공동체라든가 또 뭐 혐오와 차별보다는 연대, 공존 막 이런 게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난 대선에서 뭐 이대남, 이대녀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이런 게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드러났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선에서 저는 그 이슈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갈라치기라는 것인데요. 근데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이런 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뭐 개인에 대해서만 굉장히 나 스스로만 중요한 것이고 남에 대해 독자 생존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대안이 없겠다. 특히 정치권에서 뭔가 연대해서 해결책을 만들고 통합하고 협치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완전히 적대적 관계로 싸움을 하고 있고 뭐 전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를 하라 그랬더니 전쟁을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진짜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볼 만한 이슈가 이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로는 그래 이것도 해야지라고 하지만 정치권에서 보면 입법 의제에서 항상 후순위예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해야지 하고 넘어가요. 사실 다음엔 그렇다 보니까 해야지. 차별금지법 같은 여태 안 경우가 됐어요. 워낙 오래된 이야기임에도 네,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죠. 근데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 뭐 이렇게 만나서 여쭤보면 꼭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번 정기국회 때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안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쉽지 않아 보여요. 이게 합시다. 해야죠. 쉽지 않아 보이고. 지역구 좀 큰 건물에 또 이렇게 반대 이렇게 현수막 붙으면은 지역구 의원님들은 상당히 불안해한다고 하시던데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지난 여름에 굉장히 파업 현장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를테면 그것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한다 그랬었는데 또 안 됐어요.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행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말은 많이 하는데 연대와 공존을 위해서 우리 정치가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럼 광고를 좀 빨리 듣고 와서 이 얘기를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요? 예. 자, 그럼 금방 다녀올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예, 정말 뭐 광고 나가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시겠다고 얘기하셨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뭐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막 거의 멱살잡이하고 뭐 이렇게 막 몸으로 밀치고 그랬는데 카메라 딱 꺼지면은 오늘 저기 구내식당에 생태탕이 좋대 이러면서 이렇게 끝나고는 웃으면서 악수를 했다. 근데 요즘은 진짜로 안 본다. 예전에는 그래도 악수라도 하고 이렇게 끝나면 어깨동무라도 하고 이렇게 친한 의원들끼리 나갔는데 지금은 이게
카메라가 꺼졌는데도 서로 악수도 안 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 분위기. 제가 지금 현역이 그러니까 다 주변에 다들 계시잖아요. 저 듣는 얘기가 네. 제가 19대 때 있을 때만 해도 이게 국감 끝나고 상임위 이제 국감에서 각 상임위마다 많이 싸우시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쵸. 그 손만 막 싸우고 뭐 삿대질하고 네. 그러죠. 소리 지르고 그랬다가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부처랑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끝나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가 저기 그 네. 얘기인데 요즘에는 국감 끝나고도 여야가 같이 안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임위별로도 식사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싹 가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도 그래도 아무리 상대당이라도 같이 잘 지내는 거야. 옛날에는 뭐 서로 뭐 용돈도 주고 그랬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박지원 원내대표 있던 시절에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양대 거대 두 정당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지금 거의 지금 협상이나 타협 같은 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밖에서 볼 때 그런 얘기하면 앞에서 싸우다가 뒤에서 밥 먹었다 그러면 저런 이중인격 막 이렇게 맞아요. 저도 하잖아요. 그랬었어요. 네. 어떻게 그래 이랬었어. 현실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그렇죠.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해야지. 타협점을 찾아내야 돼요. 풀고 네. 풀고. 예,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지금 밥을 안 먹는다는 거는 타협점을 찾기 위한 이면의 노력을 안 한다는 한다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죠. 약간 정치권에 그러니까 그런 조금 리더십 자체가 좀 사라진 걸까요? 지금 우리 정치에서? 전 정치 행위에 대한 이해가 좀 제가 이해하는 거랑 지금 정치권의 정치 행위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치가 사실 흑백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타협이나 협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저는 실행력을 뒷받침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협상이나 뭔가 대화를 하는 이유가 결국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함인데 지금은 그냥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서로 내 주장이 얼마나 더 선명한가 또는 내 주장이 얼마나 강한가만을 외치고 그럼 이제 국민들 손에 들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 또는 자기 스피커만 키워줄 뿐이고 진영 간의 싸움만 더 강해질 뿐이고 결과물이 없는 정치를 과연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정치와 운동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요즘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정치권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빠정치, 열혈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정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전 박성민 전 비서관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분이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분들이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야만 공천도 받고 그렇죠. 당선도 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각 당들이 열혈 정치 지지자들의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요. 국정수 운영 관련해서 성과물이 없어도 자기네 지지층에서 열혈 지지만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정치를 반복하게 되고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제가 정치 들어왔을 때도 어머 앞에서 싸우고 어떻게 뒤돌아서 저렇게 악수하고 막 안아 이랬던 것처럼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거든요. 어떻게 그래 이러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러면서 성과물이 없어도 우리 지지층만 환호하면 돼, 열성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문제 악순환이 바로 그런 문제의 시발점 아닌가 싶어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SNS 바깥의 세계에 훨씬 더 많이 눈을 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것이 여론의 다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이렇게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들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체감하고 그분들과 공감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팬덤 정치에는 일부 조금 극으로 가 있는 좌우를 막론하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진짜 욕탕의 정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욕탕에서 다 만나는 소위 거예요. 말하는 사우나 정치. 그렇죠. 아침에 요즘도 하시는 것 남성들, 여성들도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6시 때 출근을 하셔가지고 목욕탕에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오늘 뭐 이런 법안 이렇게 합시다. 뭐 남성들 같은 경우 형님 좀 도와줘 막 이러면서 이제 욕탕의 정치가 했으니 요새는 코로나 때문인지 그런 것도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거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SNS 정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국에 다시 와 보니까 유튜브 그 방송인이 되신 정치인들이 너무 많으셔요. 그러니까 각 방마다 다 유튜브를 하고 전부 방송인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디 뭐 이제 인터뷰나 요청을 드리면 저희 무슨 TV 있는데 같이 가서 좀 찍으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자신의 지지자들만 보고 팬덤의 팬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팬덤은 꼭 필요하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팬덤에 의해서 좌우되는 흑백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지금과 같은 우려를 낳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화되어 있는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은 유튜브 상업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슈퍼챗을 막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극단화된 논리로 막 가져가고 여기에서 뭐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은 굉장히 나쁜 정치인이야, 뭐 무능력한 정치인이야 이렇게 낙인 찍히면 뭐 하루에 문자가 수천 통이 오고 네. 뭐 댓글이 몇백 개가 달리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건강한 토론 문화, 건강한 정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예. 낙인 찍기가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표적을 찍히잖아요. 그럼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찍혀보셨어요? 네, 좌표를 한번 찍히면 화력이 뭐. 집중되니까 좀 네. 위협감을 느끼셨습니까? 그렇죠. 뭐 근데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이 달려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꽤나 많은데 아니, 저 정치인도 저도 아닌데. 많습니다. 집단적 괴롭힘, SNS 상에서의 집단적 괴롭힘, 가스라이팅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너네는 그렇게 돼야 되는 인간이야. 이것을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약간 여기로부터 멀어져야 내가 정신건강. 저도 머리가 맑아야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힘든 그래서 과정이 어떤 있었어요. 진행자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진행자가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댓글 정화 운동도 하면서 해야 된다. 여기는 싸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건강한 토론 해주십시오. 막 이런 걸 해야 물 관리가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 정치인사는 상당히 건전한 토론이 댓글창에서 잘 이루어지는 곳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금 얘기하실 때 약간의 그 근심과 걱정이 지금 이제 정의당 상황과도 무관하진 않을 것 같은데 요 뭐 좀 뜬금없긴 합니다만 당 대표 나오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피해갈 수는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또 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뭐. 기자들은 알고 있던데. 알겠습니다. 뭐 일단 또 직접 오셨을 때 또 한번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썸네일은 이걸로. 당 대표 나오십니까? 사실 이제 이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 화두를 꺼내 주셨고 보호아동과 관련 보호 종료 아동과 관련해서 결국 이제 또 차별과 또 정치권에서의 지금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혐오의 정치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까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민현주 전 의원께서 주신 주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싱글맘, 싱글데디가 좀 편하게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뭐 이거는 사실 뭐 큰 얘기도 아니고 먼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 저는 뭐 글쎄 이거 뭐 운이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남편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했는데 정말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다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국가 정책이나 다양한 돌봄 시스템은 엄마 아빠가 동시에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전착해서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나 그 고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싱글맘 싱글데디 데이트하는 프로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여성 남성이 이제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일 아니 직장 아니면 아이한테 얽매여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데이트하는 만남을 주선하는 그 프로를 보면서 엄마 아빠 싱글맘 싱글데디가 좀 인간답게 정말 자기도 엄마 아빠 이전에 한 사람인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제도도 국가가 좀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된다면 돌봄 시스템 그다음에 여가 문화,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한번 이슈를 던졌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국회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자라서 또 지역적인 문제, 사적인 영역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런 편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돌파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 이슈를 던져서 사실 뭐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요. 그리고
아니 근데 그거는 언제 도대체 여기 지금 현역 의원은 안 계시지만 아니 그거 양육비 미지급 이거 법적으로 네.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이 배드파파스들이 네. 정말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또 양육에 그 대한- 사이트 운영하신 분은 결국 이제 예. 잡혀갔잖아요. 예. 이게 명예훼손으로 걸면 또 네. 걸리는 거라. 네. 그 당시에 양육비 이행 기관이 제가 자랑을 하나 하면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제가 만든 공약이었고 이걸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쿠키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안으로 통과가 돼버렸어요. 네. 양육비 이행 지급 기관은 독립기구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산하기관으로 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도 코딱지만해지고요. 네.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일하는 변호사분들은 굉장히 박봉을 받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걸 독립시켜서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개인적인 문제 알아서 먼저 하게끔 하자. 그리고 국가가 굳이 먼저 이거를 세금을 투입할 필요 없다. 사적으로 알아서 먼저 하게끔 한 국민의힘 다음에.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서 제가 알아서 해요. 아니죠.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문제부터 바로 잡고 가는 것들이 이제 물론 제가 말하는 싱글맘 싱글데디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물론 그렇죠. 그것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제도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너무 정상 가족이라는 개념이 공고하게 자리 잡고 맞아요.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사실 저는 뭐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뭐 주변에도 아직 미혼인 친구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요즘은 비혼하겠다는 친구들도 사실 많은데 네. 이런 1인 가구로서 우리가 잘 늙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서로한테도 많이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많은 청년들이 되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꿈꾸지만 네. 사회적으로 또는 뭐 문화적으로 약간 정상성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는 보통 가족이라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선택할 때 좀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네네. 느낌이 있고 1인 가구로서 뭔가 나는 세금도 내고 일도 하고 혼자 잘 살고 있지만 국가에서 1인 가구를 뭔가 과도기, 그러니까 가정으로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가족을 꾸릴 애 정도로 준비 단계로만 보는 것이지 이 1인 가구를 1인 가구 자체로 과연 정책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뭐 신혼부부 청약 가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 저출산 정책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냥 다양한 가족 형태, 다양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엄마, 아빠, 아이가 표준된 정상적인 네네. 건강한 가정이야. 이런 거에 대한 편견부터 벗어야 된다는 거죠. 당장 이번 명절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뭐 하고 싶니? 남자친구는 있니? 뭐 하고 싶니라는 애인은 질문을 있니? 피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네. 알아서 잘 하니까 네. 예, 뭐 하고 싶니는 안 물어보셔야 되고. 입은 닫고 지갑을 여는. 뭐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예, 늘 그것이 아주 가장 예, 옳은 방향이지요. 좋습니다. 예, 뭐 싱글맘, 싱글데디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다양한 가정에 대한 시선 자체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인구 절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기후 위기야 뭐 전 지구적인 거지만 인구 감소는 지금 이미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여기 또 박성민 전 비서관이 와 계십니다만 이정미 전 대표께서는 청년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권 안에서 굉장히 큰 균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세대 균열인데 세대 간의 갈등들 이런 네.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저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좀 큰 당들 의석 많이 가지시는 당들에서 다음번 국회 때 20, 30대 국회의원들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20, 30대를 대변하는 그 정치인들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예.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 그러니까 지금 40, 50대랑 70, 80대는 다 같이 종이신문 보면서 살아왔던 세대지만 지금 20대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들고 태어났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모른대잖아요. 네. 전화를 이렇게 하면 모른대요. 이렇게 해야.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를 네. 못한다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제 받아들이고 근데 이미 그런 30대까지의 연령층들이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숫자만큼 의회에 들어와 있고 정치인들이 그 구성을 하게 되면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어떤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청년들도 다 똑같은 색깔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런 정치인도 있고 저런 정치인도 있고 그래서 뭐 소위 얘기해서 원피스 입는 정치인도 있고 바지를 입는 정치인도 있고 그 무리는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게 막 한두 명으로 도드라지다 보니 계속 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청년 정치의 문제의 가장 시급성은 국회나 정치가 국민들을 닮은 그래서 그만큼의 정치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양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또 조금 물갈이가 될 때도 됐죠. 지금 너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치 안에서의 어떤 적대적 관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석패율제 같은 게 꼭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구사일생해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사태를 쭉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유의 의미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하는 게 자유잖아요. 뭐 연설문마다 자유가 어떤 때는 35번, 어떤 때는 33번 굉장히 강조해서 자유를 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와 이준석 대표도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자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세대를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체제로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공주의 뭐 반대하는 개념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자유는 사회권적 자유, 뭐 표현의 자유, 발언할 수 있는, 내가 뭐 왜 비판할 수 없는 거 대통령 비판하면 안 돼? 뭐 막 이런 당대표 비판하는데 나도 당연히 대통령 비판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대 차이 극복이 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정말 많은 소통이 필요한데 잘 안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얘기를 잘 안 들으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참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굉장히 연로한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청년의 나이가 아직도 45. 만 45세입니다. 만 45세가 청년인 거예요. 저는 아직 청년입니다. 유엔 기준으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만 45세를 청년이라고 하지 않죠. 바로 제가 말을 하자마자 그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도 그렇고 가치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제도적 차원에서의 접근. 사실 정치가 풀어야 될 이슈가 너무 많은데 지금 막 정책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청년 정치인들이 좀 다수 무리가 되면 그 안에서도 경쟁이 되잖아요. 지금은 마치 이제 한두 명의 청년 정치인들과 기성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양이 돼 있지만 다수의 청년 정치인들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의 어떤 더 성숙한 청년 정치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너무 외롭게 기성 정치랑 싸우다 보니까 막 갖다 들이받고 피철철 흘리고 그냥 이런 모습만 부각되는 거. 근데 저는 다른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청년 정치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대안은 결국 비례를 늘려서 청년 정치인 배당을 늘려야 되는 일단 겁니까? 국회의원을 많이 만드는 당들에서 청년 정치인들한테 공천을 좀 많이 주세요. 맨날 이렇게 필요할 때만 직책 줬다가. 사실 옛날부터 청년 정치인이 제일 많은 정당이 정의당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지.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에도 많은 이제 선수들 사실 제일 그 정책적 차별화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어 했던 게 정의당인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기력이 많이 쇠잔해졌다. 정의당 맛도. 다시 보약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 정치가 뭐 여러 의미로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됐었는데 뭐 청년 정치인들이 뭐 불안하고 미숙한 거 아니냐라는 뭐 내부적인 시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정치권 내부의 시각 뭐 이런 게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근데 뭐 저도 청년 정치인이지만 그냥 보면 이게 청년 정치인들이 뭔가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에 들어와서 그 이유는 모두가 다 각자의 책임인 거예요.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물론 뭐 정치라는 게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 평가받는 직업은 맞지만 사실 청년 정치인들이 정말 제대로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고 또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 너무 이제 그냥 알아서 해라.
그리고 잘못하면 네 책임이고 잘하면 우리 덕이고 약간 이런 식의 시각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 당 안에서의 육성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당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결국 그게 실행력을 좀 담보하지 못한 상태로 논의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직접 이제 청년 정치인이 계시니까 그래요. 사실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야 놀랍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정치 전문가 여성 네 분을 특별히 모셨기 때문에 여성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아까 이제 민현주 전 의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이 얘기하면 오늘 딱 한 30초씩 네 분 얘기하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여성 정치 역시도 청년 정치와 마찬가지로 뭐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 정치라고 사실 이게 이름 네이밍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성들도 참 많아요. 그렇죠. 예, 왜 우리를 굳이 여성으로 묶냐라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만큼이나 정말 힘들고 열악한 게 여성 정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혹자의 어떤 분들은 여성 정치의 문제에서 특히 뭐 어떤 공공부문 마찬가지로 할당제 이런 거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청년만큼이나 여성도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쟁을 붙이고 그래서 더 많은 양성 시스템이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특히나 비례가 아닌 지역구에서 여성이 정치인으로서 뛰는 것은 정말 어떨 때 보면 제가 내가 왜 이렇게 피 흘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지역구까지 포함해서 여성들의 정치 플랫폼을 만드는 데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곳에서 했으면 근데 꼭 그 민현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네. 다음 총선에 제대로 경쟁해 볼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힘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정치 인싸가 사인의 남성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안에는 아직도 여성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 때나 아웃사이더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 좀 인싸에 여성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뭐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기자님 어떠셨어요? 네, 아니 좀 되게 오늘 재밌었는데요. 그 OECD가 조사하잖아요.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OECD 이 국가 가운데 유리천정 지수가 우리가 10년째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서 이제 청년 정치인도 일단 수를 좀 많이 넣어라 이런 것처럼 네. 여성 정치인들도 수가 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도 좀 일어나고 뭐 그래야 좀 더 그 가치 있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진짜 할당제 아직도 제가 한 20년 전에 맞아요. 저희 대학 때부터 있던 할당제 얘기를 네. 했었어요. 20년, 30년 전 얘기를 여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가 더딘 겁니다. 그래서 빨리 두 분이 얼른 의회로 들어가셔서 빨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큰일 났네. 둘 중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자리를 좀 바꿔보세요. 둘 다 들어가야 되는데. 자, 끝으로 선거구가 하나 더 생기길 바라면서. 네. 자, 뭐 청년 정치나 여성 정치나 다들 제가 그 당사자들을 만나보면 청년자를 떼고 싶어 하고 또 여성자를 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청년 정치인들은 분명 청년 문제에 애정이 있고 여성 정치인들은 여성 문제에 애정이 있으면서 거기에만 갇히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나 가두고 싶어 하는 이 주변의 시선을 마주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내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 여성 정치에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실제로 이번에도 저는 좀 고무적이었던 게 민주당 지도부가 남녀 동수 지도부가 됐어요.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회 둘 다 여성을 지명하면서 사실 당내에 반대가 있지 않을까 좀 저는 걱정을 했었는데 둘 다 여성을 한 거 보고 그리고 또 남녀 동수 지도부가 되면서 특히 영호남의 여성들을 그렇게 최고위원 자리에 앉히는 걸 보면서 이게 할 수 있는 변화부터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구 30% 여성 공천하는 부분을 정말 의무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좋습니다. 정말 시간이 쏜살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딱 그런 것 같네요. 예. 자, 추석 특집 정치 인싸 여성 정치 전문가 네 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정미 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저희 정치 인싸 멤버 변화는 쉽자리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한 분이 정말 잘 돼야 저희는 인원교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뭐 네 분 다 좀 오래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한 분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달 동안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오승훈 아나운서가 저를 대신해서 정치인싸 내 남자와 이 자리 꽉 채워줄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격려와 응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싸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오승훈 아나운서도 많이 환영해 주십시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